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입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네, 태풍 때문에 저희 지역이 12년 전에 태풍 매미 때 폭풍 해일로 침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해일 방벽도 세우고 여러 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워낙 초대형급 태풍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긴장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군요. 예. 잘 못 주무시고. 풀리면서. 네. 잠을 좀 못 잤죠. 네. 몸 챙기십시오. 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흰남 높이 어떻습니까? 마산 창원은? 네. 우선에 저희들이 지난 12년 전에 이제 태풍 매미 때 폭풍 해일로 침수된 적이 있어서. 네. 민명피해도 많았어요, 그때는. 예. 당시에 이번에도 뉴스의 초점 중에 하나가 마산만이었습니다. 마산만의 폭풍 해일. 마침 태풍이 상륙하는 시점이 만조 시기와 같아서 그럴 경우에 이제 이 밀물이 폭풍과 함께 그냥 도심을 덮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랑 해서 창원시청과 보구청과 이렇게 해서 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간에 좀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에 해일 방벽을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보드워크, 그러니까 걷기로 되는데 해일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기계 유압식으로 기입을 시켜서 벽을 만들고 해수 펌프도 또 만들고 해서 준비를 좀 했고요. 그 준비 탓인지 큰 피해가 없이 넘어갔습니다. 또 하나는 언론에서는 이제 만조기에 태풍이 치면은 폭풍 해일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밀물에 따른 그 바닷물의 수위도 그 달에 따라서 이게 음력으로 며칠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침 산물대가 되어서 여느 날보다는 조금 만조 수위가 낮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자연의 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큰 흰남노가 왔지만 대비를 잘했고 또 조금 그래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네요. 최영두 의원님은 지역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지금 태풍 피해 이렇게 막으려고 고생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새 비대위를 꾸리려고 고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어떤 딜레마에 빠진 꼴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매듭을 풀어야 되고 실타리를 풀어야 되는 아마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야 모두 남해안에는 지금 호남 지역, 경남 지역, 경북 지역 이쪽은 초대형 태풍이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며칠 동안 긴장하고 온통 비상이었는데 서울에서는 무슨 전쟁이니 무슨 이런 짓을 하면서 세상에 정치가 이렇게 민생으로부터 동떨어질 수 있나라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지역에선 그 얘기 더 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된 태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 또 예고가 됐지만 생각보다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사후 조치도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정치권도 마찬가지거든요. 태풍과 같은 것들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고된 태풍이 있고 그런데 인위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뭐냐면 태풍도 준비를 잘못하고 대비를 못해서 뚝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나고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셔서 들어보면 이걸 태풍에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은 인위적 태풍을 만든 거예요. 비상상황과 비상사태를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축출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비상상황 비상사태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태풍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됐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집니까? 그런데 지금 당연히 내용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일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욱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죠. 주호영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 고사했습니다. 추석 전에 새 비대위원은 꾸려집니까? 네, 당에서는 여러 인선을 할 테고 또 논의를 모아가겠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당초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거나 비대위가 아니고서는 풀기 어렵다라는 당내 원총의 결론에 따라서
비대위라는 좀 어려운 자리를 맡았었는데 가처분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이게 비대위 이제 안 됐는데 아마도 근데 이제 그 조호영 비대위원장을 다시 초대하자 다시 조호영 오늘 비대위원장을 하자고 했던 것은 그만큼 이 상황을 내용 상황을 수습하고 또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정책적 위기도 돌파해낼 수 있고 대통령실이라든가 또 당내 야당과의 관계도 폭넓게 풀어낼 수 있다는 뭐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네. 또다시 이제 초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요청을 받으라고 그랬고요. 그러나 조호영 대표 원내대표 본인이 이건 최소한 세부대에 담아야 되고 이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하시면서 고사를 하신 거죠.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아마 최영두 의원님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초기 원내대표 할 때 최영두 의원님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같이 일을 했고 저는 김태년 대표가 일을 했는데 네. 그때 리더십 체제를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을 잘했습니다. 네, 합리적이고 원만하고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난국을 관리형으로서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맞을 것이다. 네. 라고 저도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물이 건너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일부 법원에서 인용이 됐다고 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 예. 법원의 결정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주호영 비대위원장만은 견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 이미 찾았으면 다 왔겠죠. 그런데 저는 인물란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고 결국 인물의 상징성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진단하고 풀어갈 수가 있는 건데 저는 리더십 체제가 형성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찾기가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봐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새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데요. 어떻습니까, 최영두 의원님? 네,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께서는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중진이시고 또 광주 출신의 호남 출신의 또 정신이시죠. 그리고 종합적인 그런 능력에서 아주 대단한 그 리더십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를 수가 있고 또 지난번에 대통령 그 취임식을 준비하셨던 그 통합의 행사를 준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명되고 또 당선 끝나 박주선 부의장께서 수락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국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원내정당으로 가야 됩니다. 오히려 아마도 초점은 추석 전후에 이 비대위 출범과 함께 그 자리를 내려놓기로 하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를 우리 의원총회가 뽑도록 이렇게 사실상 밝혔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후에 누가 새로운 원내대표가 되어서 예. 지금 정기국회와 여러 가지 예산안 법안들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 같고요. 지금 앞으로 또 윤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 결정을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또 가처분 판사의 결정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나오든 원내대표 중심으로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그런 체제가 불가피합니다. 비대위원장을 해도 원내대표가 그때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이런 그 방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 또 원내대표까지 새로 또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가 이제 새롭게 선임되고 나면은 그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차라리 좀 원내정당으로 이제 원내정당 중심으로 가자. 예. 이 내용이 자꾸 확대됐던 것도 당대표를 둘러싼 또 당대표 이후에 비대위를 둘러싼 그런 논란인데. 여러 차례 원내정당으로 가자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100일 동안 이 국회는 이제 지금 국회 내에서 원내정당끼리 정말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거든요. 저는 의원님. 앞으로도 국민의힘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 당대표, 김종인 대표 이런 체제는 보수당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담는 그릇이 됐어요. 그것이 담았기 때문에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토대가 됐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과거의 퇴행적 모습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탄핵의 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준석 당대표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도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되는 건데 지금 모습을 보면 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런 지도체제의 리더십을 보면 탄핵의 강을 건너기커녕 과거의
오히려 민정당 같은 모습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정의당 같은 모습을. 네.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아니에요. 지금 모습을 보면. 지금 역사를 퇴행하는 리더십 체질을 갖고 있고 시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북 문제가 됐든 경제 문제가 됐든 실질적으로 국민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다 정당이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용만 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은 정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돈의 힘이 된다. 혼돈의 국민의 힘이 된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새로 박 의원님이 제가 오늘 출석 안 했다고 오늘 아주 굉장히 무대서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명심해야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당대표가 그 시대에 시대 정신을 담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체제는 시대 정신이 없어요 지금. 과거 퇴행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는 겁니다. 우선에 뭐 민정당이라는 그 표현은 좀 과했고요. 지금 우리 당의 전실은 민정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한국당 그렇게 이어지는 직선으로 대통령이 선출된 그 정당으로부터 법통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민정당 정근농성 사건의 어떤 주범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정당 체제 저는 뭐 계속 원내 정당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 당 대표가 잘해서 물론 이제 그런 혁신의 시기가 있을 수 있겠죠. 비대위가 또는 당 대표가 굉장히 의미 있을 때는 그것이 공천권을 좌지우지하고 전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제왕적 당 대표가 아니라 네. 혁신형의 당 대표, 새로운 어떤 시대 정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30대 전무후무한 당대표로 당선되면서 불과했던 그런 혁신의 반응 같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상 보면은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것들은 후보가 누구냐 하는 것이지 그 당대표나 선대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후보를 잘 뽑아야 대통령 선거를 이기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자면은 지금 뭐 어느 경우든 윤석열 후보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어쨌거나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지금은 뭐 저희 여당으로서는 그 책임을 또 다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여기서 뭐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의 비중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정당 정거농성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또 최영두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최영두 의원님 이거 짧게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에서 내일 정현주 방심위원장 고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과방위에서 할 텐데 최근에 그 방심위 이 기록을 보면은 좀 심각한 게 많습니다. 이 방송심의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해야죠. 공정해야지. 그래야 그 공중파, 지상파라는 것이 그것은 공공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특정한 어떤 편파적인 방송으로 이어지고 안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방심위가 이제 그걸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걸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방심이거든요. 방송 공정성을 심판하는 그런 기구인데 그게 너무 편파적이었다는 그런 자료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것들이 지나치게 지금 지연되고 있고 하니까. 박성준 의원님. 최영두 의원님. 제가 아까 민주정의당 얘기까지 할 정도로 과거 퇴행정이라는 얘기를 또 드려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제가 KBS를 다녔어요. 제가 KBS 다녔었는데 그러다 그때 제가 보면은 똑같아. 이명박 정부의 그 패턴이 방송심의위원들을 갈아가지고 다 제재시키고 또 실제 공정하지 않는 불공정으로 가고 또 인적 교체한다고 하면서 불공정으로 가고 그래서 역대 방송국들 다 망가지게 한 게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 정부 똑같은 패턴으로 좀 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몽땅 이 사람들 다시 했죠. 그래서 제가 최영두 의원님께 과방위 계시잖아요. 과방위 계셨습니다. 나오셨나요? 네. 기준을 좀 잡아주세요. 제가 보면 너무 옛날에 이명박 정부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이야기 맥락이고 지금 우리 방심이나 또는 방통이나 이게 전부 여당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압도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만든 체제이기 때문에 그 체제에 쌓였던 문제를 좀 공정하게 해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공정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저 과방위에 최영두 의원님 같은 분이 좀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고 지금 너무 조금 밀어붙이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는 시각도 언론계에 많다는 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과방위원장이 전례 없이 당직을 맡으시고 또 하시잖아요. 자, 민주당 과방위원장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가방위원장으로서 역할 잘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견제로서 잘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안 맞는 게 틀린데 민주당 내에서도 원내대표께서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참 방송을 공정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무엇을 그렇게 지고서 또.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검찰에는 출석하지 않고 서면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예, 어제 그 검찰 이제 출석 통보 며칠 전에 통보를 받았죠. 통보 받고 나서 그 동안에 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해왔는데 한 건을 안 했는데 한 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이제 보냈고요. 또 오늘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고 이것은 정치 탄압이고 민주당이 바라볼 때는 민주주의 위기고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을 넘어서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고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건 불출석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의견이 모여졌고요. 그 의견 절차 과정을 보면 최고위원들도 그러셨고 중진 의원들과도 이제 만나서 그 의견을 충분히 교류를 했고 의원총회에서도 불출석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모여졌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네. 아니 이건 이제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게 하고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정치 가장 중요한 거짓말입니다. 특히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두 가지 사안이 있었죠. 백현동 문제하고 또 뭐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 고위간부에 관한 문제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건 뭐 당연히 선거법상으로 고발된 것인데 3월 9일 날 선거를 했기 때문에 9월 9일까지 이게 공소시효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출석하고 안 하고는 이 대표 결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 출석 안 한다고 검찰이 이제 그동안 서면으로 내면은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로서 이 중대한 문제니까 직접 나오셔서 소명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소환입니다. 검찰 출석하라고. 그 안 나와도 강제로 구인할 방법도 없고요. 그건 그 문제를 진짜 그 사실이 아니다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그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면은 서면이든 뭐든 법정에서는 나중에 다 밝히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태풍이 온다고 남해안의 국민들은 온통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무슨 전쟁입니까? 지금 제가 요거의 핵심을 우리 시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내용을 보면요. 국정감사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발언했던 내용이었고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방송 인터뷰를 한 겁니다. SBS에 방송을 나가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이 내용들은 충분히 소명됐고 얘기가 다 됐고 또 야당에서도 반박도 하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모든 시사 프로그램에서 충분하게 이 얘기들이 다 내용이 됐고 소명이 됐던 내용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한 건데 이거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재명 당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분명한 정치 탄압의 모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견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 이게 검찰이 조사한 게 아니고요. 이게 또 뭐 지난번에 검수완박 해놓으니까 지금 많은 부분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경찰이 이제 서면 조사를 채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가지고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게 송치하는 게 송치 의견으로 아마 검찰에 올라왔으니까 검찰이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한번 파정을 검찰이 뭐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그 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공직을 담임할 사람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중요한 책임을 숨기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법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아니 오늘 좀 보면 이제 그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압수수색을 이제 시효가 남아 있는 이틀 전에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럼 그 동안에 검찰은 뭐를 했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검찰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무능한 거고 이건 무리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드러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수석 앞두고 국민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겠다라는 정치도 의도가 있는 거고 정치 쇼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검찰의 수사가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가 뭐냐면 방송 인터뷰에서 누구를 아느냐
앵커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허위사실 유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 당시의 기억을 압수수색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누군가를 알지도 못해서 그래서 방송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주진우 앵커가 저한테 누구 아느냐 그러면 잘 기억 안 난다. 잘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내 주의 주장을 얘기하는 걸 가지고 검찰에서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다. 아니 도대체 저는 제가 방송을 저도 몇십 년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방송 인터뷰에서는 이런 거예요. 앵커가 물어보면 저는 방어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앵커는 반론권도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야당은 논평을 또 내는 겁니다. 대변인이. 그래서 이 사실 규명은 하라고 내고 그러면 그 사실 규명하라는 논평을 받고 네. 또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예. 이게 민주주의 과정이에요. 근데 저는 언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선거법 이후로 고소하고 고발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걸 가지고 건이 된다라고 수사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유익이고 표현의 자의 유익이고 이거 헌법상의 가치에 굉장한 훼손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싶어요. 예, 우리 박 의원님이 대변인으로서 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아니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방송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 좀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한테 아니 오늘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하죠. 중요하고 자, 이 거짓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은 민주당 이전에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아마도 그 이재명 지사 후보한테 친형을 뭐 정신병원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느냐라는 그 문제에 대한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없다. 사실 있었어요. 근데 없다라고 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대법원 가서 가져와서 아주 그냥 선거법으로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 뻔한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직 후보의 자질을 제가 그러면 예, 그런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그때 그 사람을 아느냐는 사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화천대유에게 그렇게 수천 배 이득을 몰아줄 때, 네. 몰아줄 때 그 중요한 과정에 있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 반대를 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네. 사람에 대해서 그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 거기에 관련이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시간이 다 됩니다. 박성준 의원님 잠깐 갔다 올까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TV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한 정황과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 있다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것을 지금 검찰 고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들이 결코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러한 행동 자체가 행위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같이 준동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정치인으로서 민주주의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참 안타깝다. 그런 면에서 최영두 의원이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오히려 다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30초. 그 이제 그 사안 그 허위사실 문제 중에 하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겁니다.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심지어 그 1인 매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1인 매매를 당시 했고 손해봤다는 것이 그때 이제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TV 토론 답변이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그러니까 어긋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추석 인사하셔야 돼요. 이제 시간 다 됐어요. 네. 네네. 최영두 의원님 네. 건강하시고요. 예.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추석 복 많이 받으세요. 최영두 의원님. 예, 이 태풍이란 큰 자연적 재해를 그럭저럭 잘 넘겼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